차이니즈 드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 그 길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중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을 단결시키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조금은 생소하죠? 아니, 중화민족은 뭐고 중화민족 공동체는 또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알쏭달쏭 어려운, 그리고 지금도 공사 중인 중국의 민족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중화는 중국과 화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의미와 함께 주변 오랑캐들보다 정치, 문화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화하는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를 따르는 화하족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한족으로 불리게 되었죠. 네, 오늘날의 그 한족 맞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한족이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이른바 중화 세계관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나던 중화의 영광은 청나라 말기 서구의 침략과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무능한 청나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정체성과 국가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중화민족입니다. 기존의 중국을 상징하던 중화와 서양의 민족 개념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죠.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이 멸망하고 청의 만주족을 배격하던 한족 중심의 혁명파가 중국 최초의 근대 국가인 중화민국을 건설하는데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영토 안에 있는 만주족 및 다른 민족들을 껴안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5개의 민족이 공동으로 중화민국을 건설했다는 오족공화의 중화민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일본의 침략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부 분열의 위험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중화민족만이 있으며 중화민족은 하나의 민족 단위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민족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후에도 여전히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민족 간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중국 공산당은 당시 소련이 소비에트인을 창조하기 위해 펼친 민족 정책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민족의식을 추가해서 중화민족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민족식별 사업을 통해 1979년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곧 중화민족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중화민족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 민족의 정체성은 일부 존중되죠. 그리고 역사서술에서도 중화민족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기존의 중국사와 이민족의 역사를 모두 중화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한족 중심의 역사서술을 비판합니다. 가령 남송시기 여진족의 금나라에 대항해서 싸웠던 남송의 장수 악비는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악비를 모함한 진해는 간신으로 비난받았었죠. 하지만 바뀐 역사서술에서 진해는 민족융합을 이끈 지도자가 되고 악비의 역할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민족의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원일체입니다. 다원일체,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각자의 색깔을 가진 여러 개의 조각이 존재합니다. 각 조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육면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 조각들은 독립된 조각으로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정육면체라는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원일체의 성격을 가진 중화민족입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있으니 56개의 면을 가진 56면체를 상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여러 조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한족입니다. 하지만 이 정육면체는 언제든지 다시 분리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글로벌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화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에서 공동체라는 단어가 뒤에 붙은 건데요. 중화민족이 다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중화민족 공동체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엮이면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게 융합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 세계 큐브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융합된 하나의 덩어리는 곧 중국인으로서 존재하기에 굳이 민족의 다름을 부각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제 뒤죽박죽 섞여 있는 큐브는 모두 같은 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열매 안에 같은 색깔의 알이 촘촘히 박혀있는 석류처럼 말이죠.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은 중국 민족 정책의 지향점인데요. 그동안 한족과 소수민족의 공존을 위해서 여러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했지만 융합을 강조하는 지금은 관련 정책을 점차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소수민족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곧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 즉 중국의 역사와 문화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국과 조선족의 김치와 한복 문화는 중화민족의 김치와 한복 문화로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김치와 한복 문화로 바뀌는 것이죠. 이는 역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중 간의 역사, 문화 마찰 또한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대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족을 재구성함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강화하는 경향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민족 국가의 민족 만들기는 많은 국가에서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분열되는 사례까지도 종종 목격되었죠. 그래서 중국은 민족 문제에 더욱 진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국가를 건설 중이고 민족 통합과 단결을 위해 매우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과도한 민족주의로 발전하면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을 만들기도 하죠. 중국이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평화와 공생을 고려한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중국의 민족 이야기를 통해서 중화민족과 중화민족 공동체 개념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중국이 어떠한 배경과 역사를 통해 중화민족과 중화민족 공동체를 주장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을 바라본다면 주변 국가인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영향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